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멀었다고 해도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네, 오늘 HLB 그룹주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희망의 빛을 본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HLB 그룹주 정말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3가지 종목이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1일에 지금 네이버 뉴스 기사를 한 가지 뽑아왔고요. 그리고 조선비즈에서 나왔던 5월 17일 네이버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HLB 그룹주가 5월 17일 하한가를 맞았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FDA가 결국에는 승인이 불발이 되게 되면서 당시 투자자분들 정말 힘들었던 그런 한 주를 또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알테오젠이 총 10조를 찍게 되면서 시총을 크게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시총 10조를 탈환하게 되면서 이틀 만에 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총 10조 재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반등이 확실히 시작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HLB 그룹주의 주가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까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요, HLB 테라퓨틱스, HLB 글로벌 모두 20% 중반대에서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HLB 그룹주들이 5월 때부터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 5월 16일에 미 FDA의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장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을 확 때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5월 17일 기억하실 겁니다. 아침부터 공포스러운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17일 날 보시면요, 이렇게 모든 그룹주들이 하한가를 맞게 되면서 하루 만에 시총 4조 원이 증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5월 23일에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바이오 포럼에서 이제 미팅을 재신청을 하게 되면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왔고요.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매수세가 차곡차곡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아스코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기대감도 모였는데요. 다음 화면 함께 띄워주시죠.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7월 2일 AI 신약 개발 기업인 아론티어에 50억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 소식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오늘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 그 전인 동시호가 구간부터 시원한 시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미 FDA에서 추가 보완 제출 서류가 없어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다면 미 FDA 승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보통 재승인까지는 2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뉘게 되는데요. 클래스 1을 받게 될 경우에는 2달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리고요.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6달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HLB 그룹주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서 어느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는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FDA 승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점점 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까지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투자자별, 지금 종목별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7월 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기대감이 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HLB 시원하게 반등을 하는 것인가, 반격의 시작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도 들어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예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HLB 그룹주 그래도 오후장에는 좀 변동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판에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이 더 추가가 돼서 세 종목이 다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우리 당시의 초이스 조회수가 진짜 한 몇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HLB 고르다니 우리 앵커님의 안목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앵커님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제약바이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막 성분별 막 확률까지 검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보시면서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이 리보세라닙도 성분이 달라지면은 네. 이제 효용하는 세포가 달라지고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통과가 빨리 된다는 거는 네. 난이도가 좀 덜하다는 거. 그다음에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뭐 HLB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다라고 말씀드리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한번 실패한 이력이 있고 투심이 훼손된 상황에서 뭐 외국인과 기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수그러들거나 뭐 물가지표가 나온다든가 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강하게 순 매수를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왔던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AI 투자 뉴스랑 이제 리보세라닙 이제 임상 관련 뉴스가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인상이 깊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뉴스를 읽었을 때, 물론 이 HLB 측에는 문제가 없었고 항서제약 측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절충을 해가지고 다시 시도할 거다. 시도할 시점은 6개월 정도로 보인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HLB가 관심 종목에서 잊혀졌죠. 네. 근데 6개월이면 이제 5월 16일에 힘들게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적어도 11월에 다시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이제 서류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 뉴스가 그냥 뭐 이 항서제약이랑 만난다 정도였으면은 뭐 5에서 10% 하겠지만 결과가 되게 좋다고, FDA에서 승인 나올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들 중에서 HLB 관련 상장사가 거의 7개에서 8개 정도 그쵸. 되거든요.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 딱 이런 거예요. HLB를 중심으로 정말 제약바이오 사업과 관련이 있는 3개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뭐 HLB 파나진이나 뭐 HLB 이노베이션이나, 그러니까 HLB가 신약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HLB 생명과학은 유통을 하고, 네. 이제 HLB 글로벌도 또 유통을 하고, HLB 바이오스텝은 이제 비임상, 일상 이전, 동물 임상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HLB 파나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소재 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확실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방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네. 들어왔어요. 근데 나머지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개인이 개인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외국인과 기관은 이 HLB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 HLB 생명과학이나 HLB 제약을 사야겠는데 비싸고. 이미 올라버렸죠. 네. 이미 20%, 25% 올랐으니까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네? 그러면 낙수 효과를 얻는 종목을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미 이렇게 시세가 나온 종목은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말씀은 드리지만 10시나 내일 10시나 10시 반 이후로 접근해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정말 소액 정도만 잡고 손절가를 잡고서 매매를 한 다음에 뉴스 팔로우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화면에 HLB의 시가총액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면서 5월 17일 HLB 그룹주들이 전체 다 하한가를 맞았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효과를 본 게 또 알테오젠이 아니었나요? 그때 알테오젠이 5월 17일 그때까지만 해도 시총 10조 밑에 밑돌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 13조 정도 됐는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방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앵커님께서 조회수도 올리면서 저를 묻으시려고 이런. 저 알테오젠은 종종 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매출을 얼마나 끌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알테오젠이 만들고 있는 SC 제형 변경이라는 게 신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약간 신약의 효과나 유용성을 좀 키우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알테오젠이 만들고 있는 이 제형 변경 기술이 많은 신약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들어간 시장 규모가 뭐 13조다, 뭐 25조다, 40조다, 45조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일단은 이 알테오젠과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과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든 것만 다 합쳐도 한 70에서 8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거를 딱 절반을 가져오면은 40조죠. 네. 근데 이거 40조를 그냥 하루아침에 가져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4년, 5년에 걸쳐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매년에 10조씩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리포트를 보면은 이 리포트도 아무리 그래도 3년, 4년 뒤보다는 보통 6개월 뒤, 1년 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매출액은 100억 단위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은 뭐 4천억, 5천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네. 때 약간 고평가 이야기가 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는요 알테오젠을 지금 사가지고 3년 이상 보유할 겁니다. 네. 라고 하시면 저는 매수 의견 드려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이 12개월 선행퍼가 40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미뤄지거나 오히려 네.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예를 들어서 마일스톤을 수령할 건데 마일스톤을 뭐 4년간 5년간 얼마씩 수령할 거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눠서 들어오고 이게 그 주는 입장에서 뭐 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돼가지고 달러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천억이 들어올 게 800억을 찍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친구 공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저는 3년 보유할 종목은 말씀 안 드려요. 저는 적어도 우리 투자분들께서 TV를 보시고 인사이트를 받아가신 이유는 내가 적어도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1주, 2주 안에 수익을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을 3년 이상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는데 알테오젠은 계속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파는 게 맞다. 언제까지? 알테오젠에 대한 고평가라는 이야기 나올 때까지 혹은 실적이 정말 분기 단위로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딱 돼가지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밸류에이션 해봐야 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영악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이 HLB를 함께 비교한다는 게 되게 민감한 사안인 것 같긴 한데요.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향후 실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해당 동종 업계 대비 퍼가 알테오젠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HLB랑 비교를 했을 때 HLB는 여전히 적자잖아요, 사실. 근데 알테오젠은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종목은 없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앵커님이 오늘 칼을 뽑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제가 마지막 방송이 아닐까. 일단 근데 알테오젠이 실적이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이게 CMO 기업이 아닌 이상은 안정적으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 전방 기업으로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조 계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 실적 흑자도 나오고 있고 퍼도 40에서 60 정도로 네.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높은데 수주 빈도는 많지 않아요. 이제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분기 단위로 계속 수주가 들어오는데 이 기업들은 뭐 연 단위나 반기 단위로 오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등락을 보여요.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리보세라닙을 필두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적이 언제 반영될 그쵸. 거다라고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일단 2025년 가이던스가 매출이 한 2천억인가 3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 연간 매출 컨센서스가 736억이고 지금도 알테오젠을 쳐보면 뭐 500억, 600억 공급 계약. 근데 이거는 이제 뭐 1차 잔금이다. 네. 그럼 토탈은 한 3, 4천억짜리 계약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3, 4개고 그런 것들 토대로 그러면 우리가 내년까지 주워 담을 수 있는 실적을 다 모았을 때는 알테오젠이 매출액이 뭐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사업이니까 뭐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뭐 30%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사실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나누기 영업이익 이제 1,500억이 퍼가 3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HLB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리보세라딥이 이번에 이 고배에 쓴 잔을 마셨지만 네. 11월에 통과할 거다라고 봅니다. 통과 가능성 뭐 80% 이상. 그러면 통과했을 때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얼마 이어질까요? 진짜 이거 제가 말하면 틀릴 가능성이 150%거든요. 네. 근데 틀리면 이제 묻혀요. 그러면 제가 보수로 잡았을 때 이 리보세라닙이 뭐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알테오젠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뭐 40억, 50억 정도, 40조, 50조 정도 부르는데 HLB 같은 경우는 뭐 한 10조, 15조 정도 간암 치료제, 뭐 당뇨까지 뭐 확장 안 됐을 때 실적이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나오면 적자 지속은 돼요. 그러면 퍼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투자분들께서 버틸 수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실적이 찍힐 거니까. 임상 통과하면 이제 쓰겠다고 이제 전반기 때 오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얼마 나오겠을 때 일단 제가 리포트 봤을 때 한 15조 정도 되면은 약간 섬천당 제약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럼 퍼가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HLB는 좀 고평가 이 뉘앙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알테오젠은 이렇게 눌림목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HLB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적으로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 팀장님께서 마지막 방송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손 팀장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두 가지 종목, 은행주로 갖고 오셨네요. 오늘 강한 종목들입니다. 사실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는데 오늘이 더 시세가 잘 나왔어요.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4종목이나 나왔었고 오늘 KB금융도 좋았고 우리금융지도 좋았는데 일단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소식도 있는 게 인수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KB금융으로 선택을 해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까요? 그러면 앵커님 KB금융으로 택하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금융 지주를 하도록 그런가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금융 지주 전에 KB금융은 그럼 왜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우리금융지주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투표 결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번 주 투표 결과가 52대 48이었어요. 잘했습니다. 오늘도 한 50대 50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맺고 끊으면 나 스스로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KB금융 괜찮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손절을 잘 못하니까 모아가는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금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KB금융그룹의 지주회사고 계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7개, 8개가 있고 실적 안정성은 KB금융이 나아요. 근데 실적 퍼포먼스는 우리금융 지주가 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증권쟁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KB금융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 초에 우리 부동산 PF 관련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는 증권사 쪽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 증권사들을 지원하는 데가 금융사거든요. 그러면 이 금융 비율을 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이 금융사들이 이 뭐 CDO, CMO 이런 파생 상품을 안 갖고 있는 은행사는 없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금융사가 KB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올해 3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익스포저라고 하죠.
이 상품에 연동된 자금 비율을 이제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그게 KB금융 같은 경우가 1.8조 정도 돼요. 그다음에 뭐 다른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지주 보면은 5천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KB금융이 많이 나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KB금융이랑 현대차랑 기아는 이미 나왔습니다. 네. 나왔기 때문에 장점을 말하자면 안정적이다,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를 하고 네. 있죠. 그다음에 실적 퍼포먼스는 우리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급 동향 비슷하고 주가 움직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KB금융으로 뭐 6에서 7% 먹을 거면은 우리금융지주로는 10% 이상 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에 그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킬 수 있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시총이 34조죠. 34조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조 네. 8천억 정도고 바닥 대비해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이제 49,000원이었는데 지금 84,000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2,300원이었는데 14,640원이니까 시총이 작으면서 바닥 대비 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KB금융이랑 우리금융지주도 배당 금액이 2022년 대비 2023년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배당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똑같이 20% 늘어나는 건데 KB금융은 주가가 2배가 가버렸고 네. 우리금융지주는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달라지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3.68%, 절대적인 배당 금액은 KB금융이 네. 많아요. 근데 이 배당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소비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6.91%. 네. 상대적으로 내가 같은 돈을 내가 KB금융을 100만원치 사고 우리금융지주를 100만원치 샀을 때 우리금융지주가 배당을 2배 준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금융지주가 이 인수합병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고 있다. 네. 보통 내가 이 목구멍에 포도청이 됐으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저는 롯데손해보험이 고평가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PBR도 0.6이고 주가 수익 비율도 5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고평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 고평가다라고 몸값이 판단하고 너무 하고 높다. 보류를 네. 했잖아요. 최종 이차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롯데손해보험이 몸값이 높다라는 이유로 인수를 포기를 했고 동양생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동양생명이 몸값이 어떻게 결정됐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또 한 가지의 리스크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KB금융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뭐 불안한 요소라던가 이런 거는 없는 걸까요? 확실하게 우리금융지주가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동양생명이랑 우리금융지주랑 ABL생명 사이에서 네. 이렇게 각을 잴 때가 매매 타점이지 입찰이 들어가면 재료가 소멸이 돼요. 왜냐하면 입찰이 되면 자금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금융지주는 그 자금 조달 위한 땀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할 때는 요거를 이용을 하자지 네. 요 모멘텀을 통해서 슈팅까지 먹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M&A라는 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최종 입찰이나 막 경쟁구도 몸값 이런 것도 산출이 안 되면 이건 하루아침에 안 끝나고 적어도 한 달, 석 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KB금융이지만 이런 이슈 팔로업이 되신 분들은 우리금융지주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살펴봤을 때 연간의 상승률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50% 이번 연도에만 상승을 한 반면에 우리금융지주 10%대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 동력을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 짚어주셨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부동산 PF 관련된 이야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빠르게 한번 찾아봤는데 익스포저 규모가 KB금융은 13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금융은 한 4조 원 좀 밑도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우리금융지주 택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진단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전화벨 울려주시거나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이 사실 오늘 제가 이 HLB를 해야 될까, 태양광, 신재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AD님의 종목이고요. SDN 2170원, 비중은 10%, 드디어 기회가 오나요?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SDN이 급등 종목으로 포착이 됐는데 전국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의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미국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미셸 오바마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이 승기를 잡으면 이 영향을 받나? 라고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 태양광, 신재생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서 짚어주시죠. 이 질문 난이도가 이랬나 싶습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솔직히 SDN을 이게 가치 투자로 하신 건 아니겠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SDN을 2170원, 비중 10% 괜찮잖아요. 2170원 10%인데 과연 이 가격대에 매수하실 때 내가 가치 투자라고 했는가? 만약에 내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 거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셨어야 했는데 미처 손절을 못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SDN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태양광 관련했을 때 약간 매매 관점으로 많이 이용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신성 ENG나 이런 종목도 같이 취급을 하다가 신성 ENG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뺐습니다. 근데 SDN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23년 연간 실적 적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4년 1분기도 적자가 나왔죠.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적자폭이 뭐 좀 줄었다. 줄어들었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적자폭이 줄었다. 이런 네. 리포트는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SDN이 오늘 24.88% 상승했는데도 시총이 987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 유니버스에 못 들어가는 종목은 아예 매매 자체 안 합니다. 근데 뭐 문의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SDN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은 사실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리포트 안 나오죠. 뭐 태양광 할 때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뭐 하나솔루션이나 H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적 나올 때 SDN 네. 실적 나왔나요? 같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DN은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기회 줄 때 빠져나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대로 빠져나갔어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개인 손절할 때 물량 받은 다음에 오늘 그냥 냅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줄 때 빠져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너무 차갑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꼭 전략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안 될 때는 꼭 투자 원칙 잡고서 안전한 종목들 위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절가는 제가 165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920원, 2차 목표가는 2060원 잡고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SDN과 금양 그린파워 이 정도만 좀 올랐다면 개별적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장 주격 어떻게 보면 시총이 조금 큰 종목들로 신재생 에너지 다시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될런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왜냐면 이게 참 그런 류의 뉴스는 떴다가 사라져요. 그쵸. 저도 앵커님께서 그 태양광 뉴스 할 때 막 역시 검색을 했는데 저도 봤거든요. 그 텔레그램에서 봤어요. 텔레그램에서 봤는데 이 초록창이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셸 오바마 말씀하실 때 어떤 뉴스가 또 장중에 돌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순화되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럼 바이든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밀렸던 이 토론 직후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밀렸잖아요. 네. 태양광 이제 토론 직후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밀렸는데 요런 지라시가 돌면서 태양광이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솔루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H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과 기관의 네. 순매도, 그 다음에 CS 윈드, CS 윈드 괜찮네요. 그 다음에 CS 베어링도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라시가 돌 때 외국인과 기관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냥 나는 실적 나오는 종목에만 접근하겠다라고 하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요 뉴스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라고 하고 접근하신 거예요. 네. 저는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했으면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했을 때는 뉴스가 더 확인될 때까지는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SDN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코스닥의 그 PNT. PNT요. 예. 지금 많이 좀 주가가 하락했다가 오늘 그래도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좋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평단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저 지난주에 75,000원에 20% 샀는데 지금 네. 계속 흘러내리네요. 75,000원에 20% 지난주에 매수하셨어요? 예, 저 지난주에요. 저번 지난주에. 그러면 바로 한번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질문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PN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PN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분께서 저번 주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눌림목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이 정도면 투자해 볼만해요. 75,000원의 비중 20%시면은 저번 주에 사셨으니까 일봉을 5개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21선이면은 보통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또 5일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전으로 가보면 수급 나쁘지 않잖아요. 외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제 개인 차익이랑 기관 차익을 외인이 잘 받아주니까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네. 근데 이제부터 투자는 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냐면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그때 뭐 PNT가 뭐 테슬라 관련 뉴스 나왔고 이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아니 분명 장비랑 이런 것들 하는데 배터리 단가랑 리튬 가격이 밀리니까 이번에 2분기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5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온기가 국내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테슬라가 뭐 실리콘 음극재 혹은 뭐 자율주행이랑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으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전에 2차 전지가 같이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우상향을 유지를 하는데 국내는 뭐 엔비디아 떨어지고 뭐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이러면서 동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은 약손실권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는 비중이 조금 크세요. 75,000원에 10%면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75,000원 20%니까 매수가 왔을 때 조금 비중을 10% 줄인 다음에 10% 홀딩하는 게 맞다. PNT는 정말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실적이 탑입니다. 네. 예, 지금 뭐 2차전지 보면은 우리가 뭐 장비도 실적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PNT는 정말 실적이 견조하죠. 정말 견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 테슬라에서 건식 전극 공정 투자 확대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왔고 요건 조금 아쉬워요. PNT가 신주 89.4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됐다는 뉴스. 호지 하나 악재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윗골이 달려있고 양봉에 기관 순매도가 별로 안 나왔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악재 부대는 호재가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NT는 뭐 다른 장비 기업도 아니고 PNT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62,000원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정말 2차전지 망했다라는 뉴스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손절가 이탈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제가 74,000원 잡아드리고요. 이 가격에서 비중 10%로 줄여주시고 나머지 10%는 뭐 79,000원과 83,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해보자. 만약에 제가 자리 떠나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많이 되면은 드라이빙을 더 걸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차 전지 장비단 중에서 대장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74,000원 구간에서는 10% 정도 비중 줄여보시기를 권해주셨고요. 62,000원 손절가 기계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PNT까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또 좋아하시는 시청자분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파고 TV님의 종목이고요. 솔로엠 28,800원, 비중은 7%입니다. 종목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느덧 2만 원이 깨졌어요. 회복이 잘 나올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애절함도 느껴지고요. 분함도 함께 느껴집니다. 솔로엠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그 상담을 주신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서 소외가 되면 밀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손절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보통 이제 10종목을 사면은 내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그냥 칼같이 해버려. 네. 그 다음에 시장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면 수익금과 손실금을 해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저가 매수를 넣었지만 중소형주는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총이 이제 대형주랑 중소형주니까 균일하게 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조를 투자해서 1% 수익을 먹었습니다. 좀 계산하기 어렵네요. 10조를 투자해서 1% 수익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그냥 1조 투자한 거를 마이너스 10% 손절도 가능해요. 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비율을 해서 10조, 1조지만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금이 이만큼 있으면 얘가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7월 5일날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뭐 제노팔 연주장 뭐 비둘기적인 발언했다 쳐. 근데 마이크로 실적 보니까 HBM이 안 들어있으면은 삼성전자도 그저 그런 실적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HD현대 일렉트릭 난 이것만 사놨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거를 익절을 몇 주만 해도 솔로엠 같은 종목은 수백 개를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솔로엠에 대한 악재가 하나도 없고 실적도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엠도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 뭐 이런 뉴스 그쵸. 나오면서 악재가 하나도 없는데 빠지는 거는 온전히 수급 문제다. 그래서 내가 솔로엠을 정말 믿고 추가 매수할 거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솔로엠을 손절하실 거면은 하셔도 된다. 근데 손절을 못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겠죠? 근데 전 추가 매수 안 권해드렸을 네. 거예요.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신규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솔로엠이 그때보다 더 빠진 것은 아쉽지만 이 솔로엠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아니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거는 그런 포트폴리오 운용 때문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도 솔로엠을 추가 매수보다는 추가 매수를 자금으로 신규 매매하는 게 맞다. 좀 말씀드리고요. 아마 손절가는 이탈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는. 근데 뭐 그래서 손절가는 다시 잡아드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드리고 있고요. 기회비용 고려 차원에서 24,000원, 28,000원 사이에서 조금씩 나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상담 드렸던 종목입니다. 솔로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담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회사 자체는 튼튼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큰 종목 하나 갈게요. KYG님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단기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중장기로 내년 26년 내년 그리고 26년 하반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혹시 내년이 된다면 원금 회복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에코프로 많이 아픈 종목이죠?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보통 당신의 초이스가 조회수가 한 1,500회에서 2,000회 나오거든요. 네. 네, 오늘 10,000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HLB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의 만남이라 네. 오늘 달달할 것 같습니다. 일단 2026년 하반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영악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쉽습니다. 저도 2차전지를 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2차전지 업황을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는데 리포트가 매번 바뀌고 네. 이해합니다. 저번 달 5월 말과 6월 초에 나온 리포트는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이 리튬 가격이
87위안에서 108위안까지 거의 2달을 그쵸. 천천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AMPC나 IRA 덕분에 실적이 요만큼 개선될 거다. 그러면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괄목할 만큼 개선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 배터리 단가랑 리튬 가격이 조금 떨어졌죠. 네. 지금 리튬 가격이 94위안, 93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바닥과 단기 박스 고점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기에서 2분기 가이던스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뭐 현대차나 왜냐면은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공급 계약 수주를 맨날 체크하시고 이 공급 계약 수주가 연간 매출액 대비 몇 프로인지를 다 체크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연간 매출액을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에코프로 BM도 삼성 SE한테 40조의 수주를 받았지만 이거를 이제 8년치이기 때문에 8등분을 하면은 연간 매출을 넘지 못해요. 그러면 에코프로랑 이런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2022년이나 이때의 영광은 못지않하더라도 적어도 2023년 이 턱까지는 쫓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양극재랑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기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증거사 리포트가 얼마나 나오고 있냐면 네. 1분기랑 유사하게 나올 것 같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사실 저번 달까지는 거의 12개월 선행포가 7, 80 정도 됐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적이 덜 나올 것 같으니까 12개월 선행포가 올라갔어요. 116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1년 뒤, 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빨리 꺼낼 수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더 개선이 안 되면 2026년 하반기까지 들고 간다고 해도 약손실로 꺼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뭐 테슬라나 뭐 전방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저는 2년 뒤, 3년 뒤를 모릅니다. 저는 6개월 뒤, 1년 뒤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뒤, 1년 뒤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도 퍼가 한 45에서 5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이 이상으로 실적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가 지금 매수가가 12만 원인데 내가 예상한 퍼포먼스가 안 나와주면은 네. 13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2차 전지는 2030년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면 어떻게 매매하시냐면 요 박스권 하단부랑 상단부를 줄을 그어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계속 매매를 하시는 거죠. 일단은 뭐 충분히 여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씩 약수익으로 매매를 한 다음에 한 3%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보다 업황 턴어도 될 수 네. 있으니까 안 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언제 사냐면 다시 여기 아래에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우려서 매매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업황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보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12만 원, 13만 원 구간이면 올해 4월까지 이쯤 되는 주가 구간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년 대비는 인도량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인도량이 잘 나왔다.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지 극성 전문가 아닙니다. 약간 이제 2차 전지 전문가분도 줄을 세우면 네. 이제 1등 전문가 누군지 아실 거고 2등 전문가 누군지 아실 네. 거고 10등 전문가 누군지 아실 건데 저는 한 3.5등 전문가예요. 2차 전지를 좋아하지만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때랑 야 이제 드라이빙을 걸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달 전에 문의 주셨으면은 드라이빙 걸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박쥐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죄송한데 이 투자금 소중한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 접근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조금 보유하면서 약손실로 꺼내야 될지 드라이빙을 걸어야 될지는 명확한 근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업황이 불투명한데 내가 약손실이다? 그러면 손절하고 다시 사셔라. 네. 말씀드린 적 있어요. 내가 만약에 손실폭이 만 10%인데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만 3%인데
업황이 너무 좋다? 그럼 드라이빙을 거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 또 변할 수 있으니까 2차 전지는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외치는 분이 있어서 이칸채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03,500원 비중이 70%입니다. 이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저는 로봇주를 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실적이 보여질 때까지. 네.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 죄송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이력이 있냐면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시점이 지연된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두산 로보틱스의 흑자 시점이랑 레인보우 이제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 사실 2023년 연간이랑 이제 하반기랑 2023년 상반기에서 지금 리포트 읽어보세요. 싹 사라졌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으쓱한 게 뭐냐면 로보주 중에서 유일한 흑자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흑자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두산 로보틱스 2분기에 상장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기 실적 흑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산 로보틱스 아무리 상장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대장을 안 뺏긴다. 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2023년 하반기에 적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될 거다.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냐? 2024년 상반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흑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망감을 준 것은 안타깝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매 관점. 그렇다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호재성 뉴스 나왔을 때 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한종희 부회장께서 로봇 사업을 만들겠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 하반기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안 들어왔으면 제가 더 이상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악재는 없어요. 그렇죠. 왜 팔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이럴 때 대책이 없어요. 홀딩할 근거가 없는 거죠. 언덕이 없는 거죠. 실적이 나오면 뭐 주가 수익비율 무기로 들면서 나를 위안 삼으면서 네. 들고 가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은 팔겠다는데 팔지 마세요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를 하신 분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올 때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23만 원에 70%를 보유하고 계시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박스권 내부로 돌아와서 슈팅 나왔을 때 비중 줄이셔가지고 네. 좀 안전한 투자를 영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귀수님께서 꽃팀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일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경제 지표랑 뉴욕 시장이 좀 이 부분이 좀 이관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정말 투자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이미 나와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상치를 확인을 해왔거든요. 2분기 실적이 약 8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 관련 실적은 증가할 건데 약간 휴대폰 부품 쪽이 조금 실적을 뒷받침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했을 때는 뭐 정말 독보적인 수급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오늘 밤 뉴욕 시장은 이제 조기 마감을 하고 네. 목요일은 휴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아시아 자체 체력으로 매매를 하면은 보통 성장주보다는 개별 종목의 수급이 몰릴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FOMC 회의로 공개를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던 그대로 투자 원칙을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던 대로 짧게 치고 나가는 관점이고 이제 스윙 이상의 관점을 모아가는 관점을 매수하신 분들은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섹터를 볼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루 이틀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 중소형주. 근데 반도체 중소형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테크윙 빼고는
잘 안 보여요. 어. 거의 테크닉 빼고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2차전지 전고체, 뭐 대주전자재료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뭐 SKC나 뭐 JU 이런 종목들 선별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설비랑 전선은 어제 강세 보여준 다음에 오늘은 단기 차익 나오고 있고 ESS 뭐 처진 시스템이나 YM텍에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변동성은 나왔죠. 10% 이상 나와버렸습니다. 변동성은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정말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뭐 ABL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고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다음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인과 같은 대형주 위주로 그다음에 화장품도 실리콘2가 바짝 치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 SC, 뭐 한국콜마 이런 것들도 실리콘2 혼자 양봉 전환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음봉인데 개인이 단기 차익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이랑 삼성바이오스 CMO 기업, 제약바이오 CMO 기업 말씀드렸고 아이고 조선해운 방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오늘 것 조금 같습니다. 흔들리더라고요.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많이 나왔고 네. 오늘도 단기 차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선해운이랑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 기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설비랑 화장품을 대하듯이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눌림목 만들고 외국인과 기관을 살 때까지는 넣어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조금 빠르게 증시가 폐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쉬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까지 꼭 참고하시고요. 관심 업종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